여러분 안녕하세요. 버갯머리 이미재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죠? 말이 막 달려가고 있어요. 예, 말이 달려가는 포드 머스탱. 원래 고갯마루 리뷰가 항상 시대를 거슬러 갔는데 오늘은 시대를 거슬러 가지 않았어요. 그냥 최신 차예요. 머스탱 중에서도 최신 머스탱이거든요. 저는 미국 차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머스탱이라는 차가 있는 거는 알았지만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머스탱을 딱 차를 받아왔는데 이거 왠지 기대가 돼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 초중부터 이미 영어 교육을 좀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당연하게 이 차를 머스탱이라 그래요. 근데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 차를 머스탱이라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무스탕이라 불렀어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 너무나 당연한 고유명사처럼 불렸거든요. 이 머스탱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다 머스탱이라고는 부르지만 뜻을 잘 모르잖아요. 머스탱은 미국, 그러니까 북미 지역 텍사스주와 멕시코 북부의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말인데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제대로 된 말보다는 조금 작대요. 그 말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우리말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쪼랑말이라 그러면은 또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많이 달려가는 로고는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봤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아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포니1이 바로 이 로고, 비슷한 로고를 썼었거든요. 포니는 머스탱보다 조금 더 작은 또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머스탱을 조랑말이라 그러면 포니가 또 포니라고 부르는 셈이니까 머스탱 타는 사람한테는 기분 나쁜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럼 뭐야? 그럼 포니는 자기가 알아서 자기 위치를 딱 낮춘 건데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또 있죠. 말 로고를 쓰는 회사가 하나 더 있죠. 달려가지 않고 이렇게 말이 서 있는 회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페라리죠. 그러면은 같은 말을 쓰는 로고를 쓰는 회사끼리 레이스에서 붙어본 적도 있잖아요. 저는 안 봤어요. 근데 포드 vs 페라리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거를 보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예전보다는 포드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포드가 페라리에 비빌 수나 있어? 뭐 이런 건데 이게 과거에 60년대 레이스에서 페라리와 경쟁을 했었던 포드 GT40이라는 차가 있죠. 그렇듯이 포드는 미국 내에서 아주 대중적인 차를 만드는 회사이긴 한데 그렇다고 레이스를 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본격적인 르망 24시 레이스도 출전했을 정도로 자동차 레이스에도 역사가 깊은 회사죠. 또 하나 또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스탱이라 부르면 괜찮긴 한데 무스탕이라 그러면은 사실 이거보다 더 먼저 떠오르는 게 2차 세계대전 때 쓰였던 전투기, 미국 전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P-51인가? 2차 세계대전 때 무스탕, 그러니까 미국제 무스탕과 일본제 제로센이 또 서로 전쟁을 했잖아요. 그게 지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포드 머스탱과 또 뭐 일본제 렉서스 차량이 미국에서 역시나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전쟁도 전쟁이니까요.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이게 반복된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동차 채널하고 관계없지만 무스탕 하면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 왜 그 가죽으로 된 위에 자켓이라 그럴까요? 그거 무스탕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무스탕 뭐 이렇게 이름이 많은 거야? 그거 왜 무스탕이라고 부르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그게 완벽한 콩글리시예요. 대한민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그거를 무스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원래 그거는 유럽에서,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정확하게는 무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찌된 여유인지 그게 무스탕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이라도 좀 고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무통 이제 생각해보세요. 무통 훨씬 더 엘레강스하고 판타스틱하고 우아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내가 자동차 리뷰다 뭔 얘기하는 거야? 오늘 준비된 차는 2019년식 2.3 포드 머스탱이에요. 근데 이 머스탱이 이 모델 이게 지금 6세대인데 무려 6세대예요. 진짜 엄청나다. 6세대인데 그나마도 2018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된 정말 지금으로서는 최신 머스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포드 머스탱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세요? 근데 저는 놀란 게 사실은 이 머스탱이 생각보다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주변에 좀 많이 보여요. 전 그게 더 놀라워요. 왜냐하면은 머스탱이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 있는 머스탱은 미국을 대표하는 완벽한 미국 시장용, 미국인을 위한 정말 전용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차가 지금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팔리다니 놀랍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머스탱은 사실 배기량이 크고 구조가 단순한 엔진을 앞에다가, 그러니까 프론트 미드십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앞에다가 얹고 단순한 앞 서스펜션과,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리지드 엑셀의 뒷서스펜션. 이게 뭐냐면, 리지드 엑셀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1톤 트럭도 지금 쓰고 있죠. 따라가다 보면은 뒤축이 보면은 이게 중간에 수박통 같은 게 달리고 좌우로 이렇게 구동축이 쫙 나와서 완전히 일자로, 그러니까 뒤축이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항상 우리가 자동차 회사들이 자랑하는 게 독립형 서스펜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일체형도 이 이상의 일체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을 사용하는. 그리고 실제로도 미국인들은 그 리지드 서스펜션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포드 머스탱 이러면 그거 머스탱은 역시 리지드 서스펜션이지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런 게 참 재밌어요. 지금 리지드 서스펜션은 이 승용차에 쓰인 경우가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있죠? 네, 자동차 예전부터 차를 타보시던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우리 포니 1, 포니 2, 스텔라, 대우의 로얄 시리즈, 네, 그게 물론 뭐 로얄 시리즈는 오펠 레코드, 독일 오펠 레코드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 차들, 그다음 그 이후에 뭐 프린스까지 전부 리지드 엑셀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리지드 엑셀이 굉장히 친숙하네요. 우리도 그건 그냥 옛날 차들이라서 그런 거지. 좋은 차, 뭐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리지드 엑셀 따위 다 아니다. 70년대에도 그러고 보니까 메르세데스 벤츠는 리지드 엑셀 잘 안 썼어요. 왜냐면 이미 세미 트레일링 링크라 그래서 독립형 서스펜션을 썼거든요. 그럼 정말 재밌잖아요. 독일 진영은 어떻게 벌써 70년대, 80년대부터 독립식 서스펜션을 써왔는데, 머스탱은 최신 모델 이 6세대가 나오기 전까지, 2014년이 데뷔했으니까 13년까지 리지드 엑셀을 썼으니 전 세계적으로 차를 팔기 어렵긴 했죠. 그 정도라면은요. 예, 제가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리지드 엑셀, 아니 세상에 리지드 엑셀, 야 내가 프린스 타야겠니 이 시절에, 이런 느낌이에요. 외관 디자인은 역시 미국 차답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 큰 거는 어떤 사람한테는 단점이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장점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가격대 뽀 대비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외관 디자인이 굉장히 현대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현대적인 디자인을 우리는, 이 동양에 있는 우리들은 머스탱 어쩌자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미국 내에서는 꼭 평가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미국 내에서는 이거 왜 머스탱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눈도 이렇게 째눈이 되고 원래 머스탱은 좀 큼직큼직한 선을 준비했는데 거기서는 조금 우리하고 평가가 다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원래 자기들 요 앞 세대가 가지고 있던 디자인을 조금 더 날렵하고 세련되게 바꾼 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여기서 제가 좀 좋게 보는 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을 확 판을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싹,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전 머스탱을 아는 사람이 이걸 보면 역시 머스탱이잖아요. 이 머스탱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미국의 스포츠카 중에서 비싼 스포츠카가 아니에요. 대중적인 스포츠카예요. 그걸 우리가 그 포지션을 정확히 알고, 요거 머스탱보다 조금 더 상위에 있는 차종,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머스탱에도 물론 뭐 좀 높은 버전이 있죠. 뭐 쉘비, 쉘비 코브라, 뭐 GT 버전이 있는데,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더 아무리 힘세게지하고 더 럭셔리하고 힘세게 했다 그래서 그게 더 상위차가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더 상위 개념에 있는 스포츠카가 쉐보레 콜벳이 될 것이고, 또 그거보다는 또 더 상위에 높은 가격이면서 상위에 있는 차가 다치 바이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쉽게 소유할 수 있는 접근성이 아주 좋은 스포츠카였죠. 미국 차 많네요. 본네트, 우리 같으면 이게 본네트 쇼바가 있을 텐데 그런 거 따위가 없어요. 근데 본네트가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이거. 와, 엔진이 굉장히 작아요.
예, 보시다시피 여기가 앞축이거든요. 예, 프론트 미드십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엔진이 미국차 치고는 굉장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놀랍네요. 뭐 가격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바랄 수는 없지만 뭐 차체 지금 쇼크타워나 이런 부분이 전부 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미국 차인데 원래 미국 차는 예전부터 흐늘거리는 바디 이게 원래 미국 차거든요. 근데 이제 전혀 아니에요. 앞쪽 스트럿 바 보이세요? 예, 이거는 뭐 모양만 낸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프론트 벌크에다가 연결된 와 이거 상당한데 강성이. 그래서 이렇게 앞쪽 스트럿 타워를 이렇게 엮었어요. 보시면은 엔진이 굉장히 컴팩트하죠. 마치 근데 엔진이 똑바로 다 서 있거든요. 이게 지금 딱 마치 우리 제네시스 쿠페 2.0 터보 엔진이 있었잖아요. 뭐 그거를 생각나게 해요. 이 엔진은 원래 2000cc 2.0 에코부스트 엔진이 있었거든요. 그 엔진을 약간 개량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개량했냐면요, 블록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배기량을 결정하는 요소의 보어와 스트로크 있잖아요. 스트로크를 바꿨어요. 그래서 똑같은 엔진의 크랭크 샤프트를 다시 설계해서, 물론 뭐 크랭크 샤프트 커넥팅 로드 길이를 바꾸면 배기량을 더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기량 300cc라는 배기량이 오로지 스트로크만을 변경해서 얻었어요. 근데 스트로크가 더 커졌다는 얘기는 저속 토크가 더 세졌다는 얘기겠죠. 보시면 터보 차저를 장착하고 있어요. 뭐 요즘 당연하게 최신차답게 트윈 스크롤 터보예요. 터보 차저가 여기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부스트가 가서 인터쿨러를 거쳐서 저쪽으로 들어가는 구조인데, 이거 뭐 제네시스 쿠페랑 똑같네요. 위치가, 모든 위치가 똑같아요. 조금 돋보이는 거는 여기 냉각 라인, 예, 냉각 라인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라지에타로 가고 있고, 예, 고압 펌프, 연료 고압 펌프가 역시나 이제 하도 시끄러우니까 흡음재를 살짝 싸매놨는데, 뭐 이런 거는 뭐 특별할 거 없죠. 현대차도 이미 다 쓰고 있는 방식들이라서. 근데 놀라운 거는 2300cc 배기량으로 출력이 근데 이건 나라마다 조금 발표치가 다르긴 한데 310마력에서 330마력 정도로 발표가 되어 있어요. 아니 300마력이 넘는다고요? 최대 토크는 무려 470Nm 2.32?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여기 ABS 모듈이 위치하고 있죠? ABS 모듈도 최신차답게 굉장히 작아요. 에어클리너도 그렇고 정비성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여기 벨트도 보면은 여기 이제 모터펌프, 와 이거 뭐 모터펌프 교환하기조차도 쉬운데요. 모터펌프가 벨트가 하나 따로 걸려 있고 에어컨 컴프레서 벨트가 하나 따로 걸려 있어요. 와 이거 자꾸 지금 이 차를 면면이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보네트가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 네, 있네요. 지금 이 차의 스타일링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뒤가 쫙 누웠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뒷좌석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뭐 결론은 굉장히 좁은 트렁크죠, 뭐. 근데 뭐 괜찮아요. 이 차는 일상용 차라고 보기는 스포츠 쿠페잖아요. 그 스포츠 쿠페라는 성격에 봐서는 나쁘지 않아요. 트렁크가 있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근데 자기들이 트렁크가 작은 걸 알아가지고 여기 트렁크 힌지를 바깥으로 달았어요. 이거 BMW 236에 보던 그것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서 트렁크 열리는 각도도 비슷해요. 지금 제가 차를 띄울 수가 없었는데, 앞 서스펜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어암을 2분할한, 그러니까 뭐 BMW 같은 데서는 더블 조이트 스트럿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스트럿 중에서는 그나마 지금 현재 가장 진화된 형태의 스트럿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로어암을 이렇게 A암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닥으로 분할을 시켜 놓으면은 결국은 피봇 지점에서부터 쭉 작동점까지 가보면은 이렇게 두 가닥이 붙어 있으면 실제 우리가 가상 피봇이라 그러죠. 두 개가 연장되는 선이 만나는 지점이 실제 작동점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로함을 만들면은 좀 더 이 타이어 좀 더 바깥쪽으로 타이어 쪽으로 실제 작동점에 가까운 쪽으로 작동점을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정교한 핸들링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제 뒷서스펜션이 아주 놀라운 거죠. 아까 말했죠. 리지드 엑셀 또는 뭐 라이브 엑셀이라고도 하는데, 리지드 엑셀은커녕 알루미늄으로 된 로함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하게 알루미늄 로함이 문제가 아니고요. 멀티링크예요. 멀티링크에 너클까지 알루미늄이에요. 미국 차 맞아? 미국 차도 이제 세계적으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굉장히 주행 성능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리지드 엑셀은 사실 미국처럼 이렇게 노면이 좋은 데서 똑바로 갈 때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막 노면이 나쁜데, 우리는 좀 덜하죠. 유럽 같은 데 가면 더 하죠. 유럽 같이 뭐 프랑스 같은 이렇게 자갈길, 돌길 가면은 이게 얼마나 개떡 같았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포드가 이제는 머스탱을 미국 시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특히나 유럽 시장까지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포드 이러면은 단순하게 미국 차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포드는 사실 아주 예전부터 70년대가 뭐야, 그 전부터도 포드 유럽이라는 게 따로 있었죠. 그래서 유럽 포드가 있어서 공장이 뭐 독일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뭐 스페인에도 있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또 이 얘기를 하는 바에 뭐 또 반짝 또 떠올랐어요.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포드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 포드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2.3 에코부스트 엔진은 유럽 포드에서 생산되는 엔진이에요. 스페인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서 지금 엔진을 얹고 있어요. 우리가 유럽 포드를 얘기했으니까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이미 우리는 유럽 포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우리가 지금 현대자동차 최신 요즘 세대 분들은 현대자동차 이러면은 그나마 이제 알고 있는 게 미쓰비시의 기술력으로 뭐 미쓰비시 차를 만들어 보다가 이제 그나마 이제 미쓰비시를 뛰어넘는 훌륭한 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현대는 포드차를 만들었었어. 그러면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네, 맞아요. 70년대 초반만 해도 현대자동차가 유로 포드 모델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그대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포드 코티나라는 차가 있었거든요. 포드 코티나라는 차도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코티나의 후속 모델이 유럽에서 원래 정확한 명칭은 뭐 코티나 마크 4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코티나를 싹 빼고 그냥 마크 4라고 팔았어요. 그래서 현대 마크 4라는 차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후속 모델이 마크 5. 마크 5도 우리나라에 판매됐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마크 4, 마크 5 시절의 고급 모델이 포드 그라나다. 벌써 딱 유럽 냄새, 그라나다 하면 유럽 냄새 났잖아요. 그 스페인 지명인데 이상하잖아요. 왜 미국 포드가 스페인 지명을 썼지? 왜냐면 유럽 포드니까. 네, 그런 차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시죠? 스텔라. 이제 스텔라가 제 기억에는 제가 중학생 때였거든요. 그러면 1983년 정도에 데뷔한 걸로 아는데, 처음 데뷔할 때는 스텔라의 이 서스펜션은 마크 5, 포드 마크 5. 그 전에 현대가 만든 마크 5의 서스펜션을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앞 서스펜션이 WC1이었어요. 그런데 그 WC1이 조금 가히 그렇게 뭐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없었거든요. 불과 84년 후반쯤에 가서 난데없이 다시 스트러스로 바뀌어요. 그 스트러스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스텔라는 포니보다 고급 모델이라서 WC1을 썼는데 다시 그냥 포니가 쓰는 스트러스로 바꿔버려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차를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스트러스를 쓰는 스텔라가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WC4를 쓴 스텔라는 앞부분이 이런 느낌인데, 스트러스는 차분하게 착 붙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스텔라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고유의 모델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차체나 서스펜션 설계는 포드 마크 5를 참고했다는 거예요. 그 마크 5에 관한 거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만 더 얘기하죠. 여러분 쌍용 칼리스타 아시죠? 네, 쌍용 칼리스타의 도너카가 포드 마크 5예요. 그래서 칼리스타의 앞 서스펜션이 WC4인데 그게 바로
마크 5, 마크 4, 마크 5에 링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주변에 지인이 카리스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앞 서스펜션 정비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빨리 영국에서 주문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현대마크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마크 마크 5 거로 교환을 할 수 있었어요. 별걸 다 경험했죠? 휠은 이 차는 지금 2.3 에코부스트다 보니까 앞뒤로 똑같은 휠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데 사이즈가 무려 255에 40에 19예요. 와, 앞 타이어까지 255면은 엄청나잖아요. 게다가 타이어 종류가 P0예요. 차급에 비해서 너무 고급 타이어 끼워준 거 아닌가요, 이거? 휠은 순정 출고인데 지금 무광 검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휠은 은색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주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 포르쉐도 요즘 옵션을 넣으면 이렇게 검정색 휠을 만들어 주던데, 휠이 검정색이 되면은 때를 안 탄다는 거 이외에 뭐 좋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취향 문제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 2.3 에코부스트 기본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사이즈예요. 지금 브레이크 로터의 직경과 폭이,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그뿐만 아니라 자, 캘리퍼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4피스톤 캘리퍼예요. 그냥 딱 생긴 것만 봤을 때는 그냥 브레이크가 완전히 믿음직스러워요. 뒤는 앞과 똑같은 휠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는 벤틸은 맞아요. 벤틸 타입의 디스크 직경은 굉장히 줄어 있고, 캘리퍼는 일반적인 원 피스톤 슬라이딩 타입의 캘리퍼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좀 그럴 수 있죠. 좀 맥 빠진다. 앞에는 저렇게 막 브렘보 빰 따고 때릴 정도로 큰 캘리퍼를 쓰더니 뒤에는 이게 뭐야 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사실 많은 차들이, 특히나 이건 앞이 무겁잖아요. 제동의 바이어스, 제동 비율이 앞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포드가 대충 만든 게 아니고 다 합리적으로 만든 거라고 봐야죠. 이렇게 돼서 브레이크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잘못 만든 거지만 그렇지 않죠. 반대로 여러분 브레이크 튜닝 하시는 분들 중에 나 이거 정말 너무 보기 싫어 이래가지고 이 부분만 멀티포트 캘리퍼로 교환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차들 제가 타봤을 때는 거의 다 뒷브레이크가 너무 세서 브레이크 밸런스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도로교통안전법을 보니까 브레이크 튜닝이 합법이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브레이크 같이 안전에 중요한 부분을 합법으로 그냥 브레이크 튜닝을 막 할 수 있게 풀어준다? 납득이 가지 않네요. 실내를 볼까요? 일단 문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문이 길이만 긴 게 아니라 이쪽으로 높이도 높아요. 자, 미국 차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단순하고 큼지막한 스위치들이 연상이 되거든요. 근데 뭐 역시나 이것도 그래요. 이게 뭐 오디오 스위치라든지. 근데 이 공조기 스위치는 좀 불편하게 생겼네. 근데 이 스위치 지금 보이세요? 이 스위치 감각. 이거 가만있어 봐. 이런 스위치 어디서 봤지? 포드 GT GT40. 그러니까 GT40의 그 포드 대 페라리라는 영화에 나왔던 포드 GT의 그 후속 모델로 포드 GT라는 차가 지금도 나오죠. 지금 나오지만 그 앞선 세대도 있었는데, 국내에도 그 차들이 한 3대 있었는데 지금은 유감스럽게도 한 대도 없습니다. 지금은 다 해외로 그 차의 가치를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인정받아서 다 해외로 지금 수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어쨌건 그 포드 GT는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그 미국의 스포츠카 레벨 중에서 최고의 다치바이포가 있다 했는데, 다치바이포보다 더 위에요. 근데 제가 아까 언급을 안 한 이유는 거의 한정 생산 모델이라서 우리가 쉽게 그냥 돈만 낸다고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고차 가격도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포드 GT에 쓰던 거기서 보던 스위치예요, 이게.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스위치 종류 중에 하나인데 토글 스위치라 그러잖아요. 그 토글 스위치의 변형인데, 좋네요. 자, 스티어링 휠은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옵셋이 진 타입이에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크기도 최신 차 치고는 굉장히 그래도 뭐 큰 편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패드를 지금 연장 키트를 달아놓으셨고,
이거 이 시프트 레버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이거 제가 이 미국 차를 좀 가끔 타고 다녀가지고 이게 생소하지가 않은데 이런 거 어디서 봤는데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기타 뭐 이제 이 공격의 위치나 이런 거는 멋이 있는데 아니 이건 왜 굳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했는지 나 이거 알 것 같아. 이 사람들 저기 혹시 우엔들 버전 만들 일 있으면 대시보드 그냥 쓰려고 그럴 것 같아요. 다시 설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품 수를 줄이려고. 시트는 굉장히 편하네요. 왜냐하면 공간이 크잖아요. 이 차가 지금 차에 비해서 2인승 쿠페 치고 이렇게 큰 차가 없기 때문에 뭐 시트가 좁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 뒷좌석이 있으니까 뒷좌석을 한번 들어가 보려는데 이 벨트가 걸리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이쪽으로 타지 말라는 얘기인가? 네, 좀 이렇네요. 저쪽으로 한번 타볼게요. 조수석으로 타라는 얘기인가? 근데 사실 뭐 조수석으로 타는 게 맞죠? 운전석을 제껴줘서 탈 일이 거의 없으니까. 네, 다 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제가 앉은 편이 어른 중에서는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닿아요, 벌써. 그리고 머리가 닿는 걸 떠나서 등받이 각도도 편하지 않고, 예. 아이들을 위한, 예. 뒷좌석일 뿐이네요. 이거 한번 제껴볼까요? 그래서 좀 더, 예. 지금 의자를 제일 앞으로 당긴 거잖아요? 네. 무릎 공간은 좀 있어요. 무릎 공간은 괜찮은데, 머리하고 등 각도가 너무 형편없어요. 예. 안 되겠네요. 이럴 거면은 이거는, 이건 4인 2 플러스 2라 그러잖아요? 네. 2 플러스 2예요. 그런데 가면서 봐. 아까 이 뒤에 멀티링크 서스펜션 낯설지가 않네. 어디서 봤는데 내가 이거 하도 차를 많이 봐가지고. 근데 이게 처음 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 스타일이 레인지로버. 예, 레인지로버에서 봤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포드가 랜드로버 그룹을 인수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또 거기서 획득한 기술이네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다른 회사를 이렇게 인수 합병하면서 거기서 흡수한 기술로 차를 만들고 있죠.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링컨 있죠. 링컨이 제규어예요. 저 얼마 전에 우연히 링컨 하체를 본 일이 있는데 뭐야 이거 제규어 XF, XJ가 왜 여기 있지? 포드가 제규어 인수 시절에 그쪽 기술, 제규어 랜드로버 인수 시절에 그쪽 기술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링크가 됐군요. 자, 이쯤 살펴보고 그러면 정말 미국차 예전과 달리 탈만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갯마루. 딱 중앙에 가려고 지금 앉았거든요. 시트 포지션을 맞추는데 왜 의자가 안 내려가? 다 내려간 거예요? 네, 다 내린 게 이렇게 높아요. 이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 지금 보네트 라인이 너무 높아가지고 보네트 라인 높고 대시보드가 높잖아요. 의자를 더 낮추면은 거의 또 불만을 많이 토로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시트는 앞뒤는 전동식인데 등받이는 이 등받이 각도는 수동이거든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것도 포르쉐. 예, 포르쉐들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 시트가 이런 걸로 박스터가 이랬던 것 같은데 이럴 거면 뭐로 앞뒤는 또 전동식으로 했지? 게다가 이제 이지 엔트리가 있어가지고 문만 열면 시트가 뒤로 가잖아요. 저같이 키 작은 사람은 차 타면은 핸들 잡느라고 시동 걸기 전까지는 계속 이래야 돼요. 계기판이 이게 페이스리프트 18년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우리 베젤 타입의 아날로그 계기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8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마찬가지로 요즘 최신 트렌드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화면을 쓰는 거 액정 화면을 쓰는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타코메사가 너무 대범하다. 그냥 일자 막대에 밑에는 파란색, 레드라인은 빨간색인데 그게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맞네. 예, 시원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이거 못 봤다는 얘기는 변명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뭐 예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잖아요. 국산차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살짝 라운드를 주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건 그거 아니에요. 대범이에요. 그냥 딱 일자바예요. 바예요. 바. 오 근데 와 이게 10단 자동 변속기잖아요. 네. 와 이게 2.3 엔진인데도 이 크기에 2300cc 배기량인데 10단 변속기로 자잘하게 쓰다 보니까 저속 발진 능력이 상당해요. 엔진 소리는 예, 전형적인 4기통. 이게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은 이 미국 사람들은 여기다가 뭔가 그 엔진음을 실내 드릴 때 저렇게 각색을 안 했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들려준 것 같은데 미국 머슬카를 좀 연상하셨던 분한테는 다소 맥 빠지는 소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담백한 4기통 소리예요. 오! 지금 제가 방향 지시등 우리 그냥 깜빡이라 그러잖아요. 깜빡이 레버가 와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작동의 쾌감이 있어요. 조작감이 대단한데요. 이 절도감이 굉장해요. 사실은 우리 깜빡이 릴레이라 그러잖아요. 플래시 유니트라 그러죠. 깜빡이 유닛이 요즘은 이제 소리를 인위적으로 내주거든요. 전자 스위치라서 소리가 안 나니까. 옛날에는 릴레이가 있을 때 릴레이 소리가 딸깍딸깍 났잖아요. 그거를 내주는데 그것도 뭐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박자가 딱 정박이 아니고 예, 엇박으로 나죠. 떡떡떡 이런 식이에요. 아 좋아요. 이럴 거면 그냥 한국 버전은 한국 사람 목소리로 깜빡깜빡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거 6단 변속기 시절에 2.3은 아니고 요 위에 모델들 V8을 제가 인제 서킷에서 택시 주행을 했던 적이 행사에 가서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미션이 못 견뎠어요. 그러니까 20분을 채 못 돌고 변속기 유온이 너무 올라서 변속이 안 되고 다 리타이어 했던 기억이 나요. 저 혼자 했던 게 아니고 그때 이제 박동섭 선수랑 같이 갔는데 우리 다 그랬어요. 다 같이. 아니 이거 미국차 맞아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건 첫째 바디 강성. 바디 강성이 사실 제네시스 쿠페도 바디 강성이 약한 차가 아니었거든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최고 클래스의 바디 강성을 가지고 있고 스프링과 댐퍼의 세팅이 아니 그 어느 누가 미국 차는 출렁거린다고 했던가. 출렁거림은커녕 너무 단단해요. 지금 뭐 피렐리 타이어도 일조하겠죠. 이런 지금 교각 연결 부위를 지날 때는 너무 딱딱해요. 그 딱딱한 거를 이 시트로 약간 좀 커버해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이게 스테링으로 막 느낌이 오니까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또 옆에서는 못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디가 단단하면 느껴지는데 그래도 딱딱함은 이 시트를 통해서 좀 많이 걸러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70km 정도 주행하고 있거든요. 옆에 기어 단수가 와, 나 이게 뭔가 했네. 지금까지 왼편에 단수가 표시가 되는데 물론 기어 단수가 표시되는 차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트랙에서 타다 보면 기어 단수 그래도 안 보이거든요. 안 볼래 안 보여서 숫자가 그냥 이만해. 야 이거 점점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 차. 제가 바라는 거예요 이거. 속도는 이제 오른쪽에 숫자로 표시가 되는데 그것도 같은 크기의 폰트로 아 이게 정말 실용주의야. 이거 정말 실용적이네요. 시원시원해요 진짜. 예, 아 마음에 쏙 들어요 정말. 지금 맞아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하고 극과 극에 있는 게 벤츠의 액정식 계기판이에요. 벤츠는 깨알만한 글씨로 너무 많은 걸 알려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와 역시 내가 미국 차를 이렇게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엔진이 저희 엔진은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미국 사람들은 차를 잘 만든다기보다도 장명소를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엔진 이름이 에코부스트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그 에코부스트라는 말 안에 모든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잖아요. 연료를 적게 먹을 거면서 힘을 많이 낼 것 같은 이미지를 동시에 담았어요. 근데 그 원조는 또 GM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죠. 에코텍. 예, 그 전에 4기통 엔진을 에코텍이라고 불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경제적이면서 최신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그런 이미지를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국 사람들 이름 짓는 건 정말 기가 막혀요. 최근에는 안 썼는데
이 머스탱 중에서 제일 상위 버전이 예전에는 쉘비 버전이었거든요. 여러분 쉘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우리가 차를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정작 또 우리가 미국 차를 잘 몰라요. 그거는 사실 캐롤 쉘비 형님이 있었죠. 캐롤 쉘비라는 형님이 이 포드차를 가지고 레이스에서 엄청난 업적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머스탱 중에서도 쉘비, 코브라 뭐 이런 버전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차에다가 사람이를 붙인 적 있나요? 뭔가 제 생각할 때는 벨로스터 N 초대 챔피언이 박동섭 선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벨로스터 N 박동섭 에디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챔피언에 대한 예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도 레이스 한번 나가보고 싶다. 내 이름 남기기 위해서요. 브레이크 페달은 지나치게 예민해요. 이건 뭐 예민한 정도가 얼마나 예민한가 하면은 초동도 예민하지만은 페달 스트로크가 거의 없어요. 그냥 딱딱해요 페달이.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마스터 실린더 용량은 굉장히 키워놓고 직경을 키웠다는 얘기죠. 부스터 용량을 굉장히 또 키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페달이 거의 뭐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마스터 실린더 직경을 줄이고 어시스트 양을 줄여서, 그러니까 페달 스트로크가 어느 정도 있게 해서 그 안에서 내가 가감 조절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렇게 일상적인 누구나 타는 차에는 조금 바라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이제는 좀 거친데? 너무 거칠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니 이거에 비하면 제네시스 쿠페는 세단인데 또?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지금 제네시스 쿠페랑 비교하냐면요, 근간에 제네시스 쿠페는 단종됐잖아요. 그 바람에 제네시스 쿠페를 대신할 후륜구동 차가 지금 스포츠카가 국내에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가격대도 그렇지만은 이 차가 그 차 같아요. 오히려 제네시스 쿠페를 대신할 수 있는 최신차가 이 차 같거든요. 아니 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뭐 서스펜션도 개떡 같고 이러면 제가 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앞 서스펜션 그 로우암을 이분할한 더블 조인트 스트럿 방식도 제네시스 쿠페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조금 방식은 다르지만 뒤에 멀티링크 그런 것도 비슷하고. 근데 좀 제네시스 쿠페랑 다른 점을 알려드릴게요. 이 지금 레인 체인지나 이렇게 우리가 차선 변경할 때 있잖아요. 이 차가 훨씬 예민해요. 너무 예민해서 직진이 조금 불편하네요. 스티어링 이 비율이, 스티어링 기어 레이시오가 지나치게 예민해요. 근데 이제 뭐 좋은 점도 있죠. 게으른 사람, 저같이 게으른 사람한테는 코너에서 핸들을 조금 돌려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잘못 자칫하면 지나친 조작으로 또 낭패를 볼 수도 있겠죠. 너무 그 정도로 예민해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뭐 FMR이나 어떤 이 구조에서 오는 예민함이 아니라 그냥 접지 상태에서 이 스티어링 기어비가 너무 타이트해서 오는 예민함이에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이제 물론 공차 중량이 나라별로 조금 발표치가 다르긴 한데 1600km를 조금 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주행할 때는 그런 느낌이 지금 전혀 없어요. 심지어 지금 출력이 이 머스탱 중에서 제일 약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술술 잘 가니까 이게 뭐 체감상으로는 뭐 한 1400km 초반 뭐 이런 느낌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좋은 길을 스무드하게 가니까 그렇지, 이게 또 산길을 가면 무게가 여실히 드러나죠. 어제 신기한 거는 앞 타이어가 지금 255잖아요. 굉장한 광폭의 타이어를 썼는데, 그 광폭 타이어 쓰면 노면을 막 따라내리잖아요 차가. 그 느낌도 굉장히 억제돼 있어요. 미국 차 이제 옛날 그 미국 차가 아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미국 차에 좀 오해가 있어요. 우리 이제 미국 차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80년대까지만 해도 배기량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출력이 낮은 차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인은 제가 볼 때 차를 용도에 맞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인이 자동 변속기인데 고회전할 일이 없잖아요. 거의 다 2000rpm 정도로 다니기 때문에 저회전에서만 힘이 세고, 그러니까 미국 가솔린 차 이러면 저는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OHV 엔진에 낮은 압축기를 쓰고 레브 리밋이 4000rpm을 조금 넘기며 매우 매끄럽고 조용한 엔진, 전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중에 보면 일단 고급류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미국의
미국은 우리 일반유보다도 더 낮은 휘발유가 있어요. 옥탄가가. 네, 그런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차가 미국 차니까요. 그래서 기름값이 싸잖아요. 그만큼.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 유로4에서 개발된 엔진들은 훨씬 더 고품질의 휘발유를 요구하거든요. 대신 또 출력이 높죠. 근데 엔진음이 뭐랄까요, 그냥 들어오는 느낌이야. 방음이 됐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저는 좋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이게 좋은 평가를 받기, 이게 심지어는 지금 엔진 마운트나 이런 것도 일부러 그냥 거칠게 차단이 안 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약간 저음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10단 저당 변속기는 이 숫자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지금 몇 단인지 언제 변속이 됐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제가 벤츠가 9단이었잖아요 10단은 처음이네요. 근데 이거 왠지 좋네요. 10단 변속기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차가 지금 2000하고 3000rpm 사이에서 계속 변속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수동 모드라는 이 패드를 달 필요가 없겠는데? 왜냐하면 이걸 사람이 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자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시트는 앞뒤로 손으로 하기 싫은 사람들이 패드를 한다고? 중앙에 무슨 게이지, 부스트 게이지와 오일압 게이지가 있어요. 이거 이런 거 봐서는 진짜 스포츠카인데요. 또 브레이크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신기한 거, 브레이크를 급제동을 했는데 노드 다이브가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이게 옛날 미국 차랑 완전 달라졌어요. 옛날 미국 차라 그러면 브레이크 밟으면 앞으로 막 속으로 졌다가 악셀을 밟으면 막 앞이 들렸다가 막 이랬는데, 그거 왜 미국 영화 보면 잘 나오잖아요. 막 휘스피하면서 막 끼익 하는데, 미국 영화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추격신에 항상 그 막 휘스핀과 막 드리프트가 나오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소리만 요란해요. 실제 속도가 얼마 되지도 않아. 이게 머스탱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별로 우리 시장에 많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관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은 요즘은 옛날 머스탱을 싹 복원하고 엔진을 바꿔서 막 비싼 가격에 미국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우리한테는 없는 문화인데, 그렇다 그래서 그게 고급차냐? 그건 미국 내에서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그 Gone in 60 Seconds라는 영화가 있었죠. 캐서방이 나오던 거기 보면은 옛날 머스탱에 엔진 특별한 엔진을 얹고 애가를 어쩌고 해서 어떤 여자 이름을 붙여가지고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거기서 그 차량 도둑놈이 훔치고 싶은 1순위 차네요. 아니, 페라리 람보르기니가 1순위가 아니더라고. 거기서는 머스탱이 1순위였어요. 그 영화 보면서 이거 혹시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그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머스탱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영화를 만들 때 국내 영화들이 이 국산 차들을 좀 출연시켜서 전 세계인한테 우리 국산차의 이미지를 좀 높여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오르막을 가니까 변속기가 너무 바빠서 내 변속기한테 미안한데 이거? 제가 지금 아무런 모드도 안 했어요 지금, 그죠? 지금 보면은 드라이브 모드고, 한 번 더 내리면은 스포츠가 돼요. 차라리 스포츠가 오히려 변속이 덜 될 것 같아요. 이 차 지금 완전 순정이잖아요. 순정 서스펜션이 좀 딱딱해가지고 이 국도 코너에서 이렇게 살짝 바운드를 맞잖아요. 살짝 불안해요. 뒤가 살짝 뜨는 느낌이 지금 들어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빗길, 이게 스포츠 모드를 놨더니 이제 3000과 4000rpm을 쓰기 시작해요. 이게 새 차가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한 470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차를 시승하기 전까지는 무슨 4700만원을 지금 저런 차를 사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타보니까 싸네. 저는 항상 같은 차대에 가장 작은 엔진을 선호하잖아요. 와, 이 2.3 에코부스트 지금 쏙 빠졌어요. 여러분, 작은 엔진을 제가 추구하는 이유는 이미 저희 채널의 애독자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또 얘기하자면 엔진이 앞에 있을수록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엔진은 같은 출력을 낸다면 작고 가벼울수록 자동차의 운동 성능에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4기통 엔진을 굉장히 선호해요. 근데 이 4기통이 300마력이 넘게 나다니 많이 올라올 뿐이에요. 외국에 보면은 무슨 스페셜 카들도 있잖아요. 뭐 1인승 스페셜 카들 보면은 이 포드 에코부스트 엔진 쓰는 차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이거는 아주 퓨어 스포츠카라고 할 수는 없고, 네, 그냥 이미 무게 재질. 근데 차대는 철을 이렇게 많이 쓰고 이렇게 무겁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또 알루미늄을 좀 서스펜션에 조금 썼어요. 하지만 퓨어. 하기야 그러고 덕분에 지금 서스펜션이 노면 추정성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스프링 현과 하 질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드 엔지니어는 알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머스탱 만들어서 비싸게 팔 수는 없고 딱 요 가격인데 요 가격 내에서 진짜 요거까지는 하고 싶다. 그게 여기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게 현가 하질량이랑 이 전체 질량이랑의 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위에서 무게를 줄이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을 투입할 바에야 그 비용을 안 하고 현가 하 당장 효과가 나는 쪽에다가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비용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미국 차가 원래 합리성의 결정체거든요. 결과물은 이 가격에 굉장히 근사하네요. 그럼 애매한데 이거? 그럼 제네시스 쿠페를 타다가 그 다음에 어딘가 옮겨가고 싶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시 벨로스터 N을 간다? 아무리 벨로스터 N이 빠르다 그래도 전륜구동인데 그럴 때 여기 올 수 있는데 또 문제는 수동이 없어요. 그분들은 또 수동을 원할 거거든요.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인데 이게 수동이 없어가지고 또 외면받고 또 너무 무거워서 트랙에서 또 적합하지 않죠. 그리고 아무래도 트랙은 차는 싸도 유지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차로 트랙을 탄다는 거는 조금 어렵죠. 가격적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그래서 경쟁자가 국내에 없네요. 그렇다고 이게 뭐 G70 세단이랑 비교한다? 그건 G70 세단에 비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 훨씬 스포티해요. 원래는 미국에서 이 차랑 경쟁자가 우리 국내에 와 있잖아요. 갑자기 차 이름 기억나네. 범블비. 범블비라고 기억났어. 까마로. 보세요. 제가 까마로라는 이름보다도 지금 범블비가 먼저 떠오를 정도면 이것 또한 또 얼마나 그 이미지가 크다는 거예요. 까마로는 근데 이런 모델이 4기통 터보 없잖아요. 없죠. 지금 8기통밖에 안 나오는 걸로. 8기통도 6200cc. 이거하고는 미국 내에서는 경쟁자인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클래스가 됐거든요. 가격적으로는 비슷하죠. 그렇죠. 까마로가 워낙 싸게 나와. 그렇죠. 국내 하긴 뭐 국내에 있는 회사니까 그죠? 네. 근데 이 뭐 연비나 이런 자동차 세금 같은 거 따져보면은 이건 비교가 안 되는데 또 경쟁자라고 하기 그렇죠? 가격적 차량 가격으로만 경쟁자예요. 근데 예전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두 차가 항상 경쟁. 맞아요. 맞습니다. 완전 경쟁자예요. 항상 보면은 포드 쪽이 배기량을 약간 작게 했었죠. 그래서 조금 더 대중적인 이미지인데 어쨌든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가 두 대가 다 국내에 들어와 있다니 참 그것도 재밌네요. 네. 그런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머스탱을 살 때 야, 그 위에 모델은 예를 들어서 5000cc인데 2300cc만 너무 약한 거. 이제 이것도 모양만 머스탱이고 완전 기어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일반적인 승용차, 하다못해 뭐 V6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던 분들도 전혀 출력에서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그냥 딱 접어서 주머니에 넣으세요. 우리가 그런 거를 한자로 기우라 그러죠. 정말 그건 기우예요. 오히려 출력이 너무 세서 조심하세요. 라디오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좀 조작이 좀 복잡하네요. 아니 이 모니터로 터치로 조작하게 돼 있는데 너무 많아요 지금 메뉴가. 오디오 음질은 뭐 최고급은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들을만하네요. 선명하고 또렷한데 이제 여기서 또 제가 혹시 말한 선명한 거는 좋은데 대개 오디오는 선명하면서 날카로워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지 않아요. 정말 적당히 선명하고 날카로움은 없어요. 뭐 금속성 음 같은 건 전혀 없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최고의 음은 아니에요, 사실. 여기 보니까 뱅앤올룹슨 마크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제가 얘기하지만은 뱅앤올룹슨은 홈오디오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냥 남발하는 거야. 그냥 이 이름을 이 오디오 회사들이 요즘 돈 벌기가 힘드니까 그냥 자동차 회사랑 손잡고 막 갖다 붙이는데, 네. 아니 이게 뱅앤올룹슨이라고? 아까 제가 칭찬했을 때는 그냥 아무 기대 없이 들었을 때 칭찬을 했는데 다시 이걸 뱅앤올룹슨이라고 이거를 듣고 나서 들으면 뱅앤올룹슨이 이따위밖에 안 되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뱅앤올룹슨이랑 너무 달라서. 이 크루징은 지금 국도길 뭐 80에서 90km 사이 크루징은 편하네요. 근데 이제 이 편하다는 거는 저는 뭐 딱딱한 서스펜션 차를 많이 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편하다 그랬는데 지금 노면에 대한 서스펜션의 어떤 그 반응은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딱딱하네. 근데 제가 정말 이 리뷰를 찍으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야, 내가 이거 말로 정말 이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이게 코너에서 제법 파고들잖아요. 네, 이게 앞 엔진이 가벼워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제가 가벼운 엔진을 좋아하는 거예요. 똑같은 포맷에 앞에 더 무거운 엔진을 얹으면은 코너에서 파고드는 맛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약간 안전해요. 왜? 언더스테어가 나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언더스테어가 굉장히 즐겁지 않거든요. 유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 4기통 엔진을 가진 머스탱이 굉장히 안으로 파고드는 맛이 있어가지고 기대 이상이에요. 이 포맷의 차 중에서는 이 정도의 파고드는 맛이 있는 차가 드물거든요. 제네시스 쿠페가 아니렇거든요.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 참 좋네요. 다소 소음이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은 이 고무층에서 오는 이렇게 이 먹음음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롬플랫이라 지금 더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너무 딱딱하지 않고 그 적당한 탄력이 있거든요. 이야, 이거 피제로가 원래 안 이랬는데 갑자기 좋아졌어. 이거에 비하면 미쉐린이 약간 물러요. 근데 미쉐린도 우리가 미쉐린을 부르면 안 되는데 원래 이름 불러줘야 되잖아, 그죠? 미슐랭이. 예, 미슐랭이죠. 프랑스니까. 그거 되게 웃긴 거. 미슐랭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타이어 미쉐린하고 그 음식, 우리가 왜 음식점 그레이드 정하는 거 있죠. 네. 미슐랭 가이드를 다른 거는 줄 알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 미슐랭이 그 미슐랭이에요. 맞아요. 마크도 그 예, 그 비벤덤. 네. 그 배에 막 접힌 거. 네. 예, 그 비벤덤 막 뛰어가는 거 있잖아요. 뚱보가 뛰어가는 거. 생각해보면 프랑스 사람들 진짜 웃겨. 우리 같으면 날렵하게 달려가는 거 할 텐데 뚱보가 뛰어가잖아요. 하여튼 그 비벤덤, 네, 그 미슐랭이죠. 원래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그 미슐랭 가이드도 알고 보면 그 타이어 회사인 미슐랭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놀러를 자꾸 다녀야 차를 타고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이어를 많이 소비해서 타이어를 많이 팔 수 있어서 그렇게 돼서 이게 유래가 된 거예요. 장거리 투어 가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지금 두 명이서 장거리 투어 갈 거면은 굳이 세단 필요 없겠네요. 예. 이 차주분도 아이가 하나 있는 네. 가족이라서 네. 셋이서 이 차 타면 딱 맞네. 네, 충분할 네. 것 같아요. 요 정도 상태의 차가 현 시점에 중고차 가격이 3,800에서 3,900 정도 가는 것 같던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편견을 버려야 돼. 나부터도 편견이 안 버려지거든요. 왜냐면 뭐 미국차, 뭐 머스탱, 뭐 그래 봐야 뭐 이런 느낌인데, 이제는 이 차종 우리가 차급별로 성능 차이가 너무 줄었어요. 예전에는 이 고급차와 이 싼 차가 이 그레이드급 이 진짜 성능 차이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냐면 제가 머스탱이 절대 고급차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랬던 머스탱도 뭐 이 정도 주행 성능을 보여준다면 굉장하네요.